11. 새해 선물이라도 받은 것처럼 기쁜 마음으로 일어섰다. 바람은 차가웠다. 하늘은 맑았고 바다는 빛나고 있었다. 마을길로 접어들었다. 미사가 끝났을 시각이었다. 그러면서 나는 어떤 사람과 처음 만나게 될 것인지, 운 좋은 사람, 불운한 사람, 터무니없는 설렘을 느꼈다. 새해 선물을 하나로 아는 어린아이라면 참 좋으련만, 아니면 수놓은 널찍한 소매가 달린 흰 셔츠 살림의 활기찬 노인, 이 땅에서의 직분을 용감하게 다한데 뿌듯해하는 노인이어도 좋겠지. 그럴수록 마을에 가까워질수록 점점 더 두근거렸다. 도리어 무릎에서 힘이 쭉 빠져나갔다. 가벼운 걸음걸이로 마을로 들어가는데 올리브 나무 아래로 붉은 옷차림에 검은 머리 수건을 한 과부의 날씬한 자태가 나타나는 게 아닌가. 여자의 탄력 있는 걸음걸이는 그야말로 흑표범의 걸음걸이 같았다. 사양 냄새가 공기를 휘저어 놓은 것 같았다. 아, 이대로 달아날 수만 있다면 이 이 야수는 무자비하며 나는 도망치는 수밖에 없다는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어떻게? 과부는 가만가만 다가오고 있었다. 군대가 행군에 오는 것처럼 자갈이 요란하게 달그락거렸다. 여자는 나를 보고 고개를 까딱거렸다. 머리 수건이 미끄러지며 머리카락이 드러났다. 치럭치럭 까맣고 윤이 났다. 여자는 나른한 표정으로 나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두 눈에는 야성의 감미로움이 깃들어 있었다. 서둘러 과부는 머리 수건을 매만졌다. 마치 머리카락이 여자의 가장 은밀한 비밀이며 그것을 노출한 것이 부끄럽다는 듯 했다. 나는 여자에게 새 인사를 하고 싶었다. 그러나 갱도에서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졌던 날처럼 생각은 말이 되어 나와주지 않았다. 과부집 뜰을 둘러싼 갈대가 바람에 일렁거렸다. 겨울 태양은 검은 잎사귀 사이의 황급빛 레몬과 오렌지를 비추었다. 뜰 전체가 낙원처럼 풍성했다. 과부가 걸음을 멈추고 팔을 뻗어 문을 밀쳐 열었다. 그 순간 나는 과부 옆을 지나고 있었다. 과부는 고개를 돌리고 눈썹을 치켜 올리며 나를 바라보았다. 과부는 문을 열어둔 채로 들어갔다. 나는 엉덩이를 살랑살랑 흔들며 오렌지 나무 뒤로 사라지는 여자를 보았다. 따라 들어가 문을 잠그고 허리에 팔을 돌려 감고는 아무 말 없이 침대로 안고 간다. 사내라면 마땅히 해야 할 짓이었다. 우리 할아버지라도 그랬을 것이고 내 손자가 나와도 나는 그러길 바랄 터였다. 그러나 나는 거기 기둥처럼 선 채로 앞뒤를 재며 더하기 빼기만 하고 있었다. 후생에는 이보다 낫게 처신할 수 있겠지. 나는 비참하게 웃으며 이렇게 중얼거렸다. 풀이 우거진 좁은 길로 들어섰다. 나는 죽을 죄라도 지은 듯 마음이 무거웠다. 길을 오르내리며 방황했다. 춥고 몸이 떨렸다. 과부의 실룩거리는 엉덩이, 웃음, 눈, 가슴을 내 생각에서 몰아내려고 했지만 헛수고였다. 몰아낼수록 다시 내 생각에 집요하게 달라붙었다. 숨이 막혔다. 나무들에는 아직 잎이 없었지만 눈들은 거의 수액으로 가득하여 부풀어 터지려 하고 있었다. 눈들은입니다. 각각의 눈 속에서는 새순과 꽃과 미래의 과실들의 응축된 존재가 느껴졌다. 그것들은 빛을 향해 터져나올 체위를 갖추고 거기 숨어 기다리고 있었다. 이 한겨울의 메마른 목피 아래서는 위대한 봄의 기적이 소리 없이 그리고 은밀하게 밤낮으로 준비되고 있었다. 문득 나는 환성을 질렀다. 내 맞은편 우묵한 곳에 선 대담한 아몬드 나무가 한겨울에 꽃을 피우고 다른 나무를 앞서 봄을 알리고 있었다. 우울증에서 벗어난 기분이었다. 나는 싸한 향내를 한껏 들이켰다. 그러고는 길을 벗어나 꽃핀 가지 밑에 주저앉았다. 무아지경으로 오래 거기 앉아있었다. 해방된 마음은 행복했다. 나는 영혼의 시간 속에 낙원의 나무 아래 앉아있었다. 갑자기 들려온 거친 목소리가 나를 낙원에서 끌어내렸다. 여기 쭈그리고 앉아 대체 뭘 하고 있는 거요, 두목? 오르락 내리락 거리면서 얼마나 찾았는데 12시가 다 되어서 빨리 갑시다. 어디로? 어디라니? 어디라고 물었어요? 아, 그야 물론 할머니 집으로 애적구이 먹으러 가는 거지요. 배 안 고파요? 애저가 가마에서 나왔어요. 냄새 기가 막힙니다. 입에 침이 잔뜩 고일 거구만요. 어서 갑시다. 나는 일어서서 엄청난 신비를 간직한 채 꽃의 기적을 피워낸 아몬드 나무의 단단한 둥치를 두드렸다. 조르바는 앞서 걸었다. 애적구이에 대한 기대와 허기로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음식, 술, 여자와 춤은 그의 건강하고 왕성한 몸에서 사라지거나 둔화되는 날이 없었다. 그는 손에다 핑크빛 종이로 포장하여 금빛 끈으로 묶은 꾸러미 하나를 들고 있었다. 제 선물이요? 내가 웃으면서 물었다. 조르바가 웃음으로 자기 감정을 가렸다. 그래요. 그래야 이 불쌍한 여자가 불평을 못할 거 아니요? 그가 돌아보지도 않고 말을 이었다.
이걸 갖다 주면 세월 좋던 시절을 잘도 회상할 겁니다. 여자니까. 신물이 나도록 해온 이야기 아닙니까? 여자란 늘 자기 운명을 슬퍼하는 동물이랍니다. 사진이에요. 곧 알게 돼요. 알게 될 테니까 서둘지 말아요. 내가 만들었어요. 갑시다. 아무래도 걸음을 빨리 해야겠는걸? 정오의 태양이 뼈마디까지 즐겁게 했다. 바다 역시 태양 아래서 느긋하게 몸을 덮이고 있었다. 멀리 보이는 옅은 안개에 쌓인 무인도는 바다 위로 불쑥 튀어나와 물에 둥둥 떠다니는 것 같았다. 마을 가까이 왔을 때 조로바가 내게 다가와 목소리를 낮추었다. 두목, 문제의 인물이 교회에 왔습니다. 성가대 앞에 서 있었는데 갑자기 성상들이 화환해지지 뭡니까? 예수님, 성모님, 12사도님 갑자기 모두 화환해지는 것이 아니었겠어요? 그래서 성호를 긋고는 어떻게 된 거야? 햇빛이 비친 건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둘러봤더니 그 과부 때문에 그렇게 되었던 거라니까요. 알았어요. 조로바 그 정도에 둡시다. 내가 걸음을 빨리 했다. 조로바는 내 뒤를 바짝 쫓아왔다. 두목, 나 말이지요. 여자를 가까이서 봤는데 글쎄 뺨에 애교 점이 있지 뭡니까? 그것만 봐도 미쳐버릴 겁니다. 또 하나의 신비, 여자 뺨 위의 점이라. 조르바는 어리 빠진 신웅을 하며 두 눈을 크게 떴다. 두목 봤어요? 피부가 부드럽고 말끔한데 그런데 난데없이 점이 하나 나타나. 그거면 족합니다. 그것만 봐도 미쳐버리는 거요. 두목은 그것에 대해서 좀 아는 바가 있어? 당신의 책에는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악마나 물어가라지. 조르바가 좋아서 죽겠다는 듯이 웃으며 손뼉을 쳤다. 바로 그거요. 바로 그거라니까. 드디어 당신 머리도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카페 앞에서도 걸음을 멈추지 않고 지나쳤다. 우리의 착한 오르탕스 부인은 가마에다 애지를 구워놓고 문 앞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여전히 노란 리본을 목에다 두르고 있었다. 분을 잔뜩 깨어 바르고 입술에는 진홍색 입술 연실을 떡칠한 모습은 보기만 해도 기가 질릴 지경이었다. 모르는 사람이 보았다면 진짜 뱃머리 장식인 줄 알았을 테였다. 우리를 보는 순간 기쁨을 이기지 못해 부인의 살덩어리 전체가 전투태세를 갖추는 것 같았다. 얼굴 위에서 깜빡거리던 조그만 눈은 말아 올린 조르바의 수염에 가 꽂혔다. 바깥문이 닫히자마자 조르바는 부인의 허리를 덥석 껴안았다. 새해 복 많이 받으소. 우리 부불리나. 봐, 선물 가져왔지. 조르바는 여자의 늘어지고 주름이 잔뜩 잡힌 목에다 키스를 퍼부었다. 늙은 세일에는 순간 몸을 털며 웃었지만 정신을 놓지 않았다. 시선이 선물에 박혀 있었다. 여자는 선물을 받아 황금빛 끈을 풀고 안을 들여다보더니 그만 함성을 지르고 말았다. 나도 그쪽으로 다가가 안을 들여다보았다. 두꺼운 판지 위에다 망나니 조르바는 4가지 색깔, 빨강, 금빛, 잿빛, 검정으로 깃발을 올린 채 남빛 바다를 항해하는 전함 4척을 그려놓은 것이었다. 이들 전함 앞에 파도에 뜬 채 알몸과 하얀 젖가슴, 치렁치렁한 머리카락, 나선형 꼬리를 파도 위로 드러내고 있는 것은 분명히 세일엔. 목에다 감은 노란 리본으로 보아 영락없는 오르탕스 부인이었다. 오르탕스 부인은 4가닥의 줄로 각각 영국, 러시아, 프랑스, 이탈리아 국기를 단 4척의 전함을 끌고 있었다. 그림의 4귀퉁이에는 수염이 그려져 있었다. 각각 빨간 수염, 금빛 수염, 잿빛 수염, 검은 수염이었다. 늙은 가수는 금방 그림을 이해했다. 이건 나야. 오르탕스 부인은 손가락으로 자랑스럽게 세이렌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그러고는 한숨을 쉬었다. 나도 한때는 강대국 중의 하나였지. 오르탕스 부인은 침대 머리의 작고 둥근 거울을 앵무새 3장 옆으로 옮기고 그 자리에 조르바의 그림을 그렸다. 짙은 화장 아래 가려진 진짜 얼굴은 분명 창백해 졌으리라. 조르바는 이미 부엌에 나가 있었다. 몹시 시장했던 모양이었다. 그는 애적구이 접시와 포도주 한 병을 식탁에 다 차리고 난 다음 그득그득 석잔을 따랐다. 그러고는 손뼉을 쳤다. 와요, 먹읍시다, 먹어. 우선 기초작업부터 하고 봐야지. 배부터 채우고 보자는 말. 그러고 나서 우리 예쁜이 배꼽 밑에 무엇가 있는지 우리 한번 알아보기로 합시다. 그러나 분위기는 늙은 세이렌의 한숨으로 잔뜩 의기소침해지고 말았다. 해마다 정월 초하루 아침이 되면 부인 역시 자기 나름의 심판의 날을 맞으며 과거를 되돌아보고는 공허를 느끼는 모양이었다. 머리카락이 점점 가늘어지는 저 여인의 머릿속에서 대도시, 남자들, 실크드레스, 샴페인병, 향내나는 수염, 그 모든 것이 이같이 엄숙한 날이면 기억의 무덤에서 되살아나는 모양이었다. 먹을 생각 없어요. 전혀 먹고 싶지 않아요. 정말. 부인이 수줍은 듯이 중얼거렸다. 부인은 화덕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빨갛게 탄 석탄을 쑤셨다. 불빛이 부인의 늘어진 볼에 반사되어 보였다.
이마로 흘러내린 머리카락이 불길에다 지글거리며 탔다. 머리카락이 타는 역한 냄새가 방안을 메웠다. 먹지 않을래요? 안 먹을래요? 늙은 세이레는 우리가 별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는 걸 알고는 다시 한번 중얼거렸다. 조르바가 조바심을 내며 주먹을 꽉 쥐었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랐던지 한동안은 그대로 있었다. 부인을 혼자 중얼거리게 내버려두고 애적구이를 뜯을 수도 있고 부인 앞에 무릎을 꿇고 겨드랑이에 손을 넣은 다음 달콤한 말로 달랠 수도 있었다. 나는 햇빛에 끌린 조르바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서로 반대되는 충동의 물결이 그의 표정 위로 스쳐 지나간다고 생각했다. 이윽고 그의 표정에 변화가 왔다. 결정을 내린 것이었다. 그는 세이렌 옆에 무릎을 꿇고 무릎을 감싸 안고는 다정스럽게 속삭였다. 오, 우리 예쁜 마술사여, 먹지 않으면 큰일이에요. 자, 꼬마 돼지 새끼를 불쌍히 여겨 이 귀여운 다리를 뜯어줘요. 그러고는 버터를 발라 구운 애저 다리를 부인의 입에다 밀어 넣었다. 그러다 두 팔로 부인을 안아 바닥에 이렇게 세운 다음 우리 둘 사이에 놓인 의자에다 앉혔다. 그러고는 얼렀다. 먹어요. 자, 먹어요. 내 보물단지. 그래야 성자 바실리우스가 우리 마을로 오시지. 알겠지? 먹지 않으면 안 오실 거야. 우리 마을은 들르지도 않고 곧장 고향 카이세르로 가버리실 거야. 그냥 가시나 뭐. 뿔로 만든 잉크병과 종이, 12일절 과자, 새해 선물, 애들 장난감, 심지어는 이 귀여운 애적구이도 가져가 버리실 거야. 그러니 자, 그 귀여운 입을 벌려요. 우리 부불리나. 그리고 먹어요. 그는 손가락을 부인의 겨드랑이에 끼어 간지럼을 먹였다. 늙은 세일에는 하도 간지러워 까르르 웃더니 빨갛게 충혈된 눈을 훔치고는 애저 다리를 뜯어먹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발정난 고양이 두 마리가 우리 머리 위 지붕에서 울기 시작했다. 고양이는 형언하기 어려운 정오에 가득 찬 소리로 울었다. 높아지는 감에 낮아졌다가 갑자기 위협하는 소리로 변하기도 했다. 고양이들이 갑자기 지붕 위에서 격렬하게 뒤엉켜 서로를 갈기갈기 찢어놓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야옹 야옹. 조르바가 늙은 세이렌에게 윙크하며 고양이 우는 소리를 흉내내었다. 고양이는 웃으며 식탁 밑으로 조르바의 손을 꼭 잡았다. 부인은 웃으며 식탁 밑으로 조르바의 손을 꼭 잡았다. 목구멍에 긴장이 풀렸는지 늙은 세이렌은 드디어 입맛을 다시며 먹기 시작했다. 태양이 자리를 옮겨 조그만 채광창으로 빗줄기를 쏟아넣어 이 착한 부인의 발을 비추었다. 병이 비었다. 조르바는 들고양이처럼 수염을 비틀더니 자신의 암컷 옆으로 바싹 다가앉았다. 부인의 머리가 조르바의 어깨 위로 무너졌다. 부인은 그의 술냄새 섞인 뜨거운 숨결을 느낀 듯 가볍게 떨었다. 그런데 두목, 이 신비는 또 뭔지 모르겠어요. 조르바가 나를 향해 고개를 돌리고 말했다. 나는 모든 게 거꾸로 흘러가요. 어릴 때 나는 꼭 조그만 늙은이 같았대요. 애가 좀 아둔한 데다 말이 없었대요. 하지만 말을 했다 하면 목소리가 어른밤쳤다는군요. 사람들이 날들어 우리 할아버지 같다고 했죠. 그런데 나이를 먹고 몸집이 커지고부터는 앞뒤를 안 재고 날뛰게 되었죠. 20살 때부터 짓궂은 짓을 시작했어요. 아, 별것은 아닙니다. 그 나이에 젊은 것들이 할 만한 짓거리죠. 40이 되자 진짜 청년처럼 느껴져서 미친 지랄을 했지요. 나는 지금 60, 두목, 내가 올해 65이오만 우리만 합시다. 그렇지, 60을 넘겼지만 이걸 어떻게 설명한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내겐 이놈의 세상이 너무 작아진 것 같아요. 그는 술잔을 들고는 우리끼리 이야기해서 미안했던지 부인 쪽으로 돌아앉았다. 그가 부인을 축복하는 어조는 엄숙했다. 당신의 건강을 위해서 부불리나 하나님이 보호하사 올해는 당신의 이와 눈썹이 좀 돋아나고 살결에서는 복숭아 냄새가 나게 되기를. 그래서 이 괴상한 리본으로 목을 조르지 않아도 되기를. 그리고 크레타에 또 한 번 혁명이 터지고 너의 강대국의 함대가 다시 돌아오기를. 부불리나 내 사랑, 함대가 돌아오면 제독이 따라오는 법. 그 제독들의 수염은 예나 다름없이 곱슬곱슬하고 향내가 풍기기를. 그리고 나의 세이렌이여, 당신이 다시 한번 파도 속에서 떠올라 사랑의 노래를 부를 수 있기를. 함대는 이 두 개의 둥글고 거친 바 위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나기를. 조르바는 큼직한 손을 부인의 축 늘어진 젖가슴 위에다 올려놓았다. 조르바는 다시 생기를 되찾았고 목소리는 색정으로 씩씩거리고 있었다. 나는 웃었다. 터키의 파샤 생각이 났다. 언젠가 파리의 캬바레에서 터키의 고관이 노닥거리는 장면이 나오는 영화를 본 적이 있다. 파샤는 금발의 젊은 파리 여직원을 무릎에다 얹어놓고 노닥거리고 있었다. 파샤가 흥분하자 터키 모자에 달린 장식술이 뻣뻣해지면서
수평이 되어 잠깐 그대로 있다가 갑자기 빳빳하게 수직으로 서는 것이었다. 뭐가 그렇게 우습소 두목? 조르바가 내게 물었다. 그러나 우리 착한 부인은 그 직전에 조르바가 했던 말에 매달려 곱씹어 생각하고 있었다. 부인이 물었다. 오, 조르바, 정말 그렇게 될 수가 있을까요? 하지만 청춘은 한 번 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데. 조르바가 더 바싹 다가앉았다. 의자 두 개가 딱 부딪혔다. 조르바는 부인이 입은 보디스의 세 번째 단추, 바로 그 결정적인 단추를 벗기려고 애쓰면서 입을 열었다. 내 말 좀 들어봐요. 어와둥둥 내 사랑. 잘 들어봐. 뭐잖아, 내가 자네에게 갖다 줄 선물 이야기니까. 용한 의사가 하나 있는데 러시아 의사 중에 회춘의 도사 보로노프라는 의사가 있는데 그 양반은 기적을 일으킨대요. 이 양반이 자네에게 물약이나 가루약을 지어줄 거야. 물약인지 가루약인지 모르지만 이걸 먹이면 순식간에 20살로 회춘한대요. 재수가 없어도 25은 보장한대요. 그러니까 울지 말아요. 우리 아가씨, 네, 자네를 위해 유럽에서 어떻게 좀 붙여오도록 할 테니까. 늙은 세일에는 깜짝 놀란 얼굴을 했다. 부인의 불그스름한 두피가 생긴 머리 사이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부인은 통통하게 살찐 팔로 그만 조르바의 목을 끌어안고 말았다. 그러고는 고양이처럼 훙훙거리면서 제 뺨으로 조르바의 뺨을 비비며 홍알거렸다. 영감, 그게 만약 물약이면 두 말들이 항아리로 하나 주문해 줘요. 그리고 가루약이면 한 자루 준비하지. 조르바가 세 번째 단추를 끌으며 대답했다. 한동안 잠잠하던 고양이들이 다시 우르대기 시작했다. 한 마리의 울음소리는 애원하고 호소하는 듯 했고 또 한 마리는 화가 잔뜩 나 위협하는 듯 했다. 우리의 착한 부인은 하품을 하고는 개슴츠레한 눈을 치켜대면서 홍알거렸다. 저놈의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려요? 고양이들은 정말 창피한 줄도 몰라. 부인은 조르바의 무릎을 타고 앉은 채로 조르바의 목에 허물어지던 머리를 기대면서 땅이 꺼져라고 한숨을 쉬었다. 술을 꽤나 마셔 눈동자가 흐려지고 있었다. 우리 부불리나, 자네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 조르바가 부인의 젖가슴을 움켜쥐며 물었다. 알렉산드리아, 세상 구석구석 안 다닌 데라고는 없는 늙은 세이렌이 중얼거렸다. 알렉산드리아, 베이루트, 콘스탄티노플, 터키인, 아랍인, 아이스크림, 황금빛 샌들, 빨간 터키 모자. 여자는 또 한 차례 한숨을 내쉬고는 말을 이었다. 알리베이가 나랑 자던 날 밤, 아, 그 수염, 그 눈썹, 그 우람한 가슴. 이 양반은 탬버린과 플룻 연주자들을 창밖에 불러다 놓고 돈을 던졌어요. 마당에서 새벽까지 연주하라고 그랬던 거예요. 이웃 사람들은 셈이 나서 못 견뎠지요. 화를 내면서 막 이러는 거예요. 알리베이가 또 전형과 어울렸구나. 그 어디 콘스탄티노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슐레이만 파샤는 금요일 밤이면 날 밖으로 내보내려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게요? 술탄이 모스크바에 가는 길에 날 보고 홀딱 반에 납치해 갈까봐 그랬던 거지. 매일 아침 집을 나설 때면 장성 같은 흑인 셋을 문 앞에다 세워 남정네의 접근을 막았죠. 오, 우리 술레이만. 늙은 세일에는 보디스에서 널찍한 체크무늬 손수건을 꺼내 깨물며 마치 거북처럼 씩씩거렸다. 조르바는 화가 났던지 부인을 옆 의자에 내려놓고 일어섰다. 그는 방 안을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늙은 세이렌처럼 씩씩거렸다. 방이 갑자기 그에게 갑갑해진 것이었다. 그러다 단장을 집어들고 밖으로 나갔다. 나는 사다리를 벽에다 걸치고 잔뜩 화가 난 나머지 한꺼번에 2칸씩 올라가는 그를 바라보았다. 조르바, 누굴 잡아 족치려고 그러세요? 술레이만 파샤를 족치려고? 내가 소리쳤다. 저 빌어먹을 놈의 고양이 새끼들을 혼내주려고 그러오. 잠시도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는군. 그 역시 소리치며 껑충 뛰어 지붕으로 올라섰다. 취한 오르탕스 부인은 머리를 풀어 헤친 채 흐릿한 눈을 감았다. 이가 빠져버린 입에서 코고는 소리가 흘러나왔다. 잠은 부인을 번쩍 들어 동방의 대도시로 사랑, 좋아하는 파시아의 음침한 하렘과 은밀한 정원으로 데려다 놓았다. 잠든 부인의 벽들을 통과하게 만들고 부인에게 꿈들을 보내왔다. 부인에게는 낚시질을 하는 자신의 모습이 보일 터였다. 부인은 낚싯줄 4개를 던져 저남 4척을 낚았다. 코를 골고 무거운 숨을 몰아쉬면서도 늙은 세일에는 잠결에 웃었다. 바닷물에 들어갔다 나와 기분이 좋아진 모양이었다. 조르바가 단장을 휘두르며 방으로 돌아왔다. 잠든 거요? 조르바가 오르탕스 부인을 내려다보며 두틀댔다. 이 계집 잠든 거요? 그래요, 조르바, 파시아. 늙은 사람의 청춘을 되찾아주는
보로노프 박사가 데려갔지요. 꿈나라로 말입니다. 지금쯤 20살이 되어 알렉산드리아와 베이루트를 누비고 있을 겁니다. 악마한테나 가버리라지 늙은 암캐 같으니. 조르바가 두들대며 바닥에다 침을 뱉었다. 저 희죽거리는 꼴 좀 봐요. 저 뻔뻔한 암캐. 누굴 보고 웃을까? 두목 나갑시다. 그는 모자를 눌러쓰고는 문을 열면서 또 한 차례 소리를 질렀다. 저 여자 지금 혼자가 아니에요. 지금 슐레이만 파샤와 같이 있는 거예요. 보면 몰라요? 지금 하나님과 천사들이 사는 제7천당으로 올라간 거요. 더러운 암송아지 같으니. 두목 갑시다. 우리는 차가운 바깥으로 나왔다. 달은 조용한 하늘을 가로질러 가고 있었다. 조르바가 역겨운 듯이 내뱉었다. 계집들이라니. 하기야 계집들 잘못도 아니지. 슬레이만이나 조르바 같은 골빈 건달들들 잘못이지. 그러고는 잠시 말을 끊었다 다시 이었다. 말투가 거칠었다. 아니 따지고 보면 우리 잘못도 아니요. 이걸 책임질 양반이 딱 하나 있지. 딱 하나. 고립인 건달의 왕초 술레미안 파시아의 할배 그 머시기 말이요. 그 양반이 계시다면야 그 양반 책임인데 안 계시다면 어쩌지요? 하나님 맙소사. 그럼 우린 끝장난 거지 뭐. 한동안 우리는 말없이 걸었다. 조르바는 혼자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었음이 틀림없다. 이따금 단장으로 자갈을 내려치거나 땅바닥에 침을 뱉는 걸 보아 그랬다. 그러던 그가 갑자기 나를 돌아다 보았다. 하나님이시여 우리 할배의 뼈를 거룩하게 하사이다. 우리 할배는 여자에 관한 한 뭘 좀 아시는 분이었지요. 할배는 여자를 너무 좋아해서 불상도 하시지 여자들이 할배 한평생을 괴롭혔으니 내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예, 알렉시스, 내가 너에게 해줄 덕담이 많다만 뭐니 해도 여자를 조심할 일이다.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 여자를 만드시려는 순간 악마가 뱀으로 화신하여 수슛 그만 갈비뼈를 가로채어 달아나지 않았겠니? 하나님이 쫓아가 뱀을 붙잡았지만 악마인 뱀은 하나님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갔어. 하나님 손에 남은 것은 악마의 뿔뿐이었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살림 자르는 여자는 숟가락으로 바느질도 하거니 오냐 내 악마의 뿔로 여자를 만들어 보리라. 그러고 만드셨지. 예, 알렉시스. 그래서 악마가 우리를 못살게 구는 거란다. 여자의 어디를 만지든 너는 악마의 뿔을 만지는 셈이란다. 그러니까 얘야 여자를 조심해라. 여자는 에덴 동산에서 사과를 훔쳐 보디스에 넣고 다녔단다. 여자 가슴이 불룩한 건 그 때문인데 요새는 보란듯이 흔들고 다니는구나. 연병할 것들이 말이다. 만일 그 사과를 먹으면 너는 망하는 거야. 하지만 먹지 않으면 그래도 여전히 망하는 거야. 그러니 얘야 내가 너에게 무슨 충고를 해줄 수 있겠느냐. 네 꼴리는 대로 해라. 이게 바로 우리 할배가 내게 해준 교훈이랍니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분별 있게 잘할 수 있었겠어요? 나는 할배가 하시는 대로 했지요. 악마에게 곧장 달려간 겁니다. 우리는 서둘러 마을을 지났다. 달빛은 마음을 산란하게 했다. 술을 마시고 밖으로 나왔더니 세상이 갑자기 달라져 있다고 상상해보라. 길은 우유가 흐르는 강으로 변해 있고 길에 파인 구멍이나 바퀴 자국에는 분필 가루로 가득하고 산은 눈에 뒤덮인 광경을 손, 얼굴, 목이 개똥벌레 꼬리처럼 하얗게 빛난다면 그리고 다리 이국붕 둥근 훈장처럼 가슴에 매달려 있다면 우리는 말없이 걸음을 재촉했다. 마신 술과 내리는 달빛 탓에 땅바닥은 밟는 것 같지도 않았다. 우리 뒤 잠든 마을에서는 개들이 지붕 위로 올라가 달을 보고 지저대었다. 우리도 까닭없이 목을 뽑고 달을 보며 짖고 싶은 기분이었다. 우리는 과부의 뜰 앞까지 왔다. 조르바가 걸음을 멈추었다. 술과 맛있는 음식과 달이 그의 머리를 한 바퀴 돌려놓은 것이다. 그는 잔뜩 흥분한 채 목을 뽑고 그 당나귀 울음같이 우렁찬 목소리로 즉흥적으로 지은 음탕한 시를 읊었다. 난 너의 예쁜 몸뚱이가 너무 좋아. 허리와 그 밑부터 시작해서 그게 펄펄한 장어를 봤더니만 단번에 축 늘어지게 해버리네. 저 계집도 악마의 뿔이요. 두목 갑시다. 우리가 오두막에 도착한 것은 날이 막 셀 무렵이었다. 나는 침대 위로 몸을 던지고 옷을 벗었다. 조르바는 얼굴을 씻고 화덕에 불을 지피고는 커피를 끓였다. 그는 문 옆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담배에 불을 붙이고는 차분하게 빨았다. 바다를 바라보는 그는 몸을 꼿꼿이 세운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얼굴은 엄숙하고 생각에 잠긴 듯했다. 그 얼굴을 보며 나는 내가 좋아하던 일본 그림 황색 가사를 입고 가부좌를 틀고 앉은 성녀 그림을 연상했다. 얼굴은 비를 맞아 금깨 젖은 목상처럼 반들거린다.
두려움 없이 어두운 밤을 응시하며 목을 꼿꼿이 세운 채 웃고 있다. 달빛을 받고 있는 조르바를 보고 있으려니 감탄이 절로 흘러나왔다. 어쩌면 저렇게 쾌활하고도 단순하게 세상과 어우러질 수 있는지, 그의 몸과 영혼은 얼마나 조화로운 하나를 이루고 있는지, 또 여자와 빵과 물과 고기와 잠 등 모든 것은 그의 몸과 너무도 행복하게 결합하여 저 조르바를 이루고 있다. 나는 우주와 인간이 그처럼 다정하게 맺어진 예를 일찍이 본 적이 없었다. 달은 얼마 있지 않아질 것 같았다. 둥근 달은 창백한 초록빛이었다. 형언할 수 없는 고요가 바다 위로 펼쳐져 있었다. 조르바는 담배꽁초를 집어던지고 바구니를 끌어내었다. 나는 그 속을 뒤져 끈과 도르래 그리고 자잘한 나무 토막을 꺼냈다. 등잔에 불을 켠 그는 다시 한번 고가 케이블을 실험했다. 조잡한 장난감을 들여다보며 복잡하고 까다로운 계산을 시작했는데 몹시 어려운지 이따금 고개를 내저으며 욕짓거리를 해댔다. 갑자기 연정이 난 모양이었다. 고가 케이블 모형을 발로 걷어차 부숴버렸다. 12. 깜빡 잠이 들었다가 깨어보니 조르바는 벌써 나가고 없었다. 추워서 일어날 엄두가 나지 않았다. 나는 머리 위로 손을 뻗어 작은 선반에서 내가 좋아해서 여기까지 가져온 책 한 권을 집어들었다. 밀라르메의 시집이었다. 천천히 마음 내키는 대로 읽다가 책을 덮었고 다시 펼쳤다가 결국은 내려놓고 말았다. 그의 시는 핏기가 없고 냄새도 없고 인간의 본질을 비켜가고 있는 것 같았다. 처음 경험한 느낌이었다. 그의 시가 창백한 진공 속의 공허한 언어로 보였던 것이다. 박테리아 한 마리 없는 완벽한 정류수였지만 영양분 역시 하나 없는 물 같은 것, 요컨대 생명이 없는 것으로 느껴졌다. 창조의 섬광을 상실한 종교에서 제 시는 결국 인간의 고독과 벽면을 치장하는 시적 모티브나 예배용품으로 전락했다. 말라르메의 시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다. 흙과 씨앗으로 가득한 심장의 뜨거운 갈망이 완벽한 지적 이유의 현학적이고 복잡한 허공의 구조물이 되어버렸다. 나는 다시 시집을 펼쳐 읽어보았다. 이런 시들이 어째서 그토록 오랫동안 나를 사로잡았던 것일까? 순수시라고 여기에 인생은 한 방울의 피도 끼어들지 않은 밝고 투명한 노름이 되어 있었다. 인간의 본질은 야만스럽고 거칠며 불순한 것이다. 인간의 본질은 사랑과 살과 고통의 절규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것을 추상적인 관념으로 성화시켜버린다면 어찌 되겠는가? 정신의 도가니 속에서 이런저런 연금술로 순화시키고 증발시켜버린다면 전에는 그토록 나를 매혹하던 이 모든 것들이 이날 아침에는 지적인 고개, 세련된 협잡에 불과한 것으로 보였다. 그것이 문명이 쇠퇴하는 모습이다. 그것이 인간의 고뇌가 종말을 맞는 모습이다. 순수시며 순수음악, 순수관념이라는 정교하게 짠 속임수, 최후의 인간, 모든 믿음과 모든 환상에서 해방된, 그래서 기대할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어진 최후의 인간은 자신을 구성하는 진흙덩어리가 정신으로 축소되어 버렸다는 것을, 그리고 그 정신에는 뿌리가 수액을 빨아올릴 흙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보는 사람이다. 최후의 인간은 자신을 비운 인간이다. 그 몸에는 씨앗도 배설물도 피도 없다. 모든 것은 언어가 되고 언어의 집합은 음악적인 고개가 된다. 최후의 인간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는다. 그는 전적인 고독 속에 들어앉아 다시 그 음악을 소리 없는 수학적 방정식으로 해체해 놓는다. 나는 소스라쳤다. 붓다가 그 최후의 인간이다. 나는 부르짖었다. 이것이 그의 비밀이며 엄청난 의미다. 붓다는 스스로를 비운 순수한 영혼이었다. 붓다의 내부는 공허하며 그 자신이 바로 공이다. 너의 육신을 비우라. 너의 정신을 비우라. 너의 가슴을 비우라. 그는 외친다. 그의 발길이 닿는 곳에는 더 이상 물이 솟지 않고 풀이 나지 못하며 아기는 태어나지 않는다. 나는 생각했다. 언어와 언어의 주술적 힘을 동원하고 마술적 운율을 불러일으켜 그를 포위하고 그에게 주술을 걸어 나의 내장에서 몰아내어야 한다. 그에게 이미지의 그물을 던져 그를 잡고 나 자신을 도와주어야 한다. 붓다에 대해 쓰는 일은 더 이상 문학적인 작업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 내부의 도살의 무서운 파괴력과의 생사를 건 싸움이며 내 가슴을 고갈시키는 거대한 부정과의 결투였다. 이 결투의 결과에 내 영혼의 구원이 걸려 있었다. 나는 의욕에 차서 결연히 원고에 달려들었다. 나의 목표를 발견했고 이제 찔러야 할 곳을 알게 되었다. 붓다는 최후의 인간이었다. 반면 우리는 겨우 시작에 서 있다. 우리는 아직 충분히 먹은 것도 마신 것도 사랑한 것도 아니었다. 우리는 아직 채 살아보지도 못했다.
이 습약한 늙은이는 숨을 헐떡이면서 우리에게 너무 일찍 찾아와 버렸다. 우리는 되도록 빨리 그를 내몰아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며 나는 쓰기 시작했다. 아니, 쓰는 것이 아니었다. 그야말로 전쟁이었다. 무자비한 추격전, 포위공격, 은거로부터 괴물을 불러내는 주문이었다. 예술이란 사실은 마법의 주문이다. 우리 내장에는 어두운 살상의 힘이 죽이고 파괴하고 정화하고 능멸하려는 걷잡을 수 없는 충동이 도사리고 있다. 그때 예술이 부드럽게 피리를 불며 나타나 우리를 끌고 간다. 나는 하루 종일 쓰고 쫓고 싸웠다. 저녁 때쯤엔 녹초가 되고 말았다. 그러나 상당한 진전이 있어 적의 전진초소 몇 개는 무찌른 기분이었다. 그래서 열심히 조르바를 기다렸다. 그래야 다시 먹고 잠을 자 새벽에 다시 싸울 힘을 모아둘 수 있기 때문이었다. 조르바는 어두워진 다음에야 돌아왔다. 희색이 만면했다. 조르바 역시 자기 문제의 해답을 얻은 모양이었다. 그래서 나는 그의 말을 기다렸다. 며칠 전 내가 그에게 조바심이 나서 싫은 소리를 한 적이 있었다. 조르바, 우리 자금이 슬슬 바닥을 드러낼 때가 되어 갑니다. 해야 할 일이 있으면 빨리 하세요. 이 고가선부터 놓고 봅시다. 석탄으로 재미를 못 보면 달려들어 목재를 베어냅시다. 안 그러면 파산이에요. 그때 조르바가 머리를 긁었다. 자금이 떨어져 간다고 했나요, 두목? 낭패로새. 조르바, 떨어져 가는 게 아니라 떨어졌어요. 우리가 다 먹어치운 거예요. 무언가 합시다. 실험은 어떻게 되어갑니까? 아직 싹수가 안 보입니까? 조르바는 고개를 떨어뜨리고 대답을 하지 못했다. 그날 밤 꽤 창피했던 모양이었다. 에이, 빌어먹을 놈의 경사 곧 해결될 겁니다. 그는 버럭 화를 내었었다. 그랬던 조르바가 마침내 해답을 찾아내고 말았는지 환한 얼굴로 들었었던 것이다. 두목, 해냈어요. 각도를 제대로 짚었어요. 아, 그런데 이게 자꾸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려 하기에 꼭 잡아 아예 못을 박아버렸죠. 그럼 서둘러 일합시다. 자, 빨리 시작합시다. 조르바. 더 필요한 게 무엇인가요? 내일 아침 일찍 시내로 나가 장비를 구입해야겠어요. 굵은 케이블, 도르래, 베어링, 못, 고리. 걱정 마시오. 간 줄도 몰랐는데 다 와 있을 테니까요. 그는 잠시 후 불을 지피고 음식을 장만했다. 우리는 왕성하게 먹고 마셨다. 그날만은 둘 다 밥값을 제대로 한 셈이었다. 다음날 아침 나는 조르바를 마을까지 전송했다. 우리는 갈탄광에 목을 맨 사람들처럼 진지하고 실제적인 이야기를 나누었다. 사면을 내려가면서 조르바가 돌멩이를 걷어 찾아 돌멩이는 아래로 굴러내려갔다. 조르바는 그런 놀라운 광경을 처음 보는 사람처럼 걸음을 멈추고 돌멩이를 바라보았다. 그러다 나를 돌아다 보았다. 나는 그의 시선에서 가벼운 놀라움을 읽을 수 있었다. 두목, 봤어요? 사면에서 돌멩이는 다시 생명을 얻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내심 놀랍고도 기뻤다. 아무렴 무릇 위대한 환상가와 위대한 시인은 사물을 이런 식으로 보지 않던가. 매사를 처음 대하는 것처럼 매일 아침 그들은 눈앞에 펼쳐지는 새로운 세계를 본다. 아니, 보는 게 아니라 창조하는 것이다. 태초에 이 땅에 나타났던 사람들의 경우처럼 조르바에게 우주는 진하고 강력한 환상이었다. 별은 그의 머리 위로 미끄러져 갔고 바다는 그의 관자놀이에서 부서졌다. 그는 이성의 방해를 받지 않고 땅이 되고 물이 되고 동물이 되고 신이 되어 살았다. 오르탕스 부인이 소식을 듣고 문간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분을 두껍게 쳐바르고 화장을 너무 요란하게 해서 거북했다. 차린 모습이 흡사 토요일 밤의 놀이공원 같았다. 노새는 문간에 있었다. 조르바는 훌쩍 잔등에 뛰어올라 고삐를 지었다. 늙은 세일현이 주춤주춤 다가와 할 일 없이 짐승의 가슴에 조그만 손을 짚었다. 애인이 떠나지 못하게 하고 싶은 듯 했다. 조르바, 조르바. 여자는 발도도 한 채 코먹은 소리로 불렀다. 조르바는 고개를 돌려버렸다. 대로 한가운데에서 애인의 이런 소리를 듣는 게 못마땅한 모양이었다. 가엾은 세일에는 그의 표정을 보고 그만 찔끔하였다. 그러나 손은 부드럽게 애원하는 듯한 손은 노새의 가슴에서 떼지 않았다. 어쩌라고 이러는 거야? 조르바가 화를 내었다. 조르바, 몸조심해요. 날 잊지 말아요. 조르바, 몸조심하시고. 여자가 애원했다. 조르바는 대답도 하지 않고 고삐를 흔들었다. 노새가 걸음을 옮겼다. 행운을 빕니다. 조르바, 사흘이라고 했어요. 내 말 들었죠? 더 있으면 안 돼요. 내가 고함을 질렀다. 조르바는 돌아서며 더 큰 손을 흔들었다. 늙은 세일현은 울고 있었다. 눈물이 얼굴의 분칠에 골을 만들었다. 두목, 걱정 마시오. 다녀오겠습니다. 조르바가 소리쳤다. 그는 올리브 나무 아래로 사라졌다. 오르탕스 부인은 계속 울었지만 눈은 애인이 편히 앉아가라고 빨간 융단으로 손수 만들어준 안장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안장은 은빛 나뭇잎 새로
새로 사라지고 있었다. 사라진 다음에 오르탕스 부인은 주위를 둘러보았다. 세상이 텅 비어 보였으리라. 나는 해변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기분이 울적해 산 쪽으로 걸었다. 산 기슭에 이르렀을 때 나팔 소리가 들려왔다. 마을 우체부의 도착을 알리는 소리였다. 선생님, 우체부가 손을 흔들며 나를 불렀다. 그는 내게로 달려와 신문 꾸러미와 문학 잡지, 편지 2통을 넘겨주었다. 한 장은 받는 즉시 재킷 안주머니에 넣었다. 밤에 하루가 끝나고 정신이 고요해졌을 때 읽을 생각이었다. 누가 보낸 건지 아니까 좀 더 오랜 기쁨을 누리기 위해 뒤로 미루고 싶었다. 나머지 한 장도 날카롭고 힘있는 필체로 이후의 우표로 누가 보낸 것인지 쉬이 알 수 있었다. 다정한 옛 동창 카라얀니스에게서 온 것이었다. 아프리카하고도 탕카니카 근처의 산간벽지에서 온 것이었다. 친구는 기백이 적지 않고 충동적이었다. 그의 이는 유난히 하얗고 피부는 까무잡잡했다. 송곳니 하나는 멧돼지 이빨처럼 삐죽이 돋아나 있었다. 그는 말하는 일이 없었다. 소리를 지를 뿐이었다. 토론하는 일이 없고 아예 싸웠다. 친구는 젊은 신학교사 겸 수사로 있다가 고향 크레타를 떠난 것이었다. 그는 제자 하나와 그렇고 그런 사이가 되었는데 어느 날 들판에서 그 제자와 키스를 나누다가 들켜버렸다. 학생들은 야유했다. 그날 이 젊은 교사는 성모를 벗고 배를 타버렸다. 그는 삼촌을 찾아 아프리카로 건너가 독하게 일했다. 밧줄 공장을 차려 상당한 돈도 벌었다. 이따금 그는 내게 편지를 보내어 그곳으로 와 6개월만 함께 지내자고 했다. 그의 편지를 열 때마다 나는 읽기도 전에 그 빽빽한 지면에서 그는 늘 편지지 몇 장을 실로 꿰매어 보냈다. 머리끝이 쭉 삐끄를 정도의 격렬한 숨결을 감지하곤 했다. 나는 몇 번이나 아프리카로 건너가 만나봐야겠다고 결심했지만 한 번도 가지 못했다. 나는 길을 벗어나 바위 위에 앉아 편지를 뜯고 읽기 시작했다. 언제 마음을 정해 날 한번 찾아오려나? 그리스의 바위에 달라붙은 삿갓 쪽에 제 위치를 놓치지 않으려고 조직에 달라붙어 있는 관료 같은 자여, 자네 역시 전형적인 그리스 잡놈이 되고 말았는가? 술천건달, 카페 논팽이가 되고 말았냐고. 카페만 카페라고 생각하지 말게. 책도 그렇고 습관도 너의 고상한 이념도 그래. 그 모든 게 카페야. 오늘은 일요일, 내겐 할 일이 없네. 다만 내 땅 위에 자네를 생각하네. 태양은 용광로처럼 끓어오르고 얼마간 비 한 방울 오지 않았네. 여기서는 4, 5, 6월에 비가 오는데 한 번 내렸다 하면 글자 그대로 억수라네. 나는 혼자지만 그게 좋네. 여기에도 거지 같은 그리스는 있지만 관로 속에 이 잡것들이 안 가는 곳도 있던가? 어울리고 싶진 않네. 구역질이나 여기에도 자네같이 빌어먹을 술집 건달, 악마가 자네를 물으나 가소. 이 술집 건달이 있네. 그리스가 파견한 더러운 중상모략가, 고약한 흠구가들이 있다네. 그리스를 망치고 있는 건 바로 그거야. 정치. 물론 노름도 있고 무지도 있고 육신의 죄악도 있지. 나는 유럽인이 싫어. 내가 우순바라 산맥에서 방황하는 것도 그 때문이 아니겠나? 나는 유럽을 증오해. 그 중에서도 더러운 그리스인, 그리스의 모든 게 싫어. 다시는 그리스에 발을 들여놓지 않을 것이네. 내가 죽을 곳은 이 땅이야. 이미 여기 험한 산중 내 오두막 앞에다 내 무덤을 만들어 놓았네. 심지어 비석을 세우고 거지막한 글씨로 비문을 내 손으로 새겨 놓았네. 그리스인을 증오하는 그리스인 여기 잠들다. 그리스가 생각날 때마다 나는 웃고 침을 뱉고 맹세하고 그리고 운해. 다시는 그리스인을 보지 않으려고. 그리스 끝을 보지 않으려고 나는 내 나라를 영원히 떠나왔네. 이곳에 오면서 나는 내 운명을 데려왔네. 운명이 나를 데려온 것은 아니네. 인간은 자기가 선택한 대로만 행동하네. 나는 내 운명을 이곳으로 데려와 노예처럼 일해봤고 지금도 노예처럼 일하고 있네. 나는 땀을 한 양동이씩 흘러왔고 앞으로도 흘릴 터. 나는 땅과 바람과 비와 인부들과 붉고 검은 노예와 싸우고 있네. 즐길 거리는 아무것도 없어. 아니 딱 하나 있지. 노동, 정신노동과 육체노동. 나는 육체 쪽이 더 좋아. 나는 즐겨 나를 혹사하고 땀을 쏟으며 내 뼈가 어스러지는 소리를 듣네. 번 돈의 반쯤은 떼어내어 아무렇게나 어디거나 마음 내키는 대로 써버리네. 내가 돈의 노예가 아니라 돈이 내 노예니까. 나는 일의 노예이며 내가 처해 있는 노예 상태를 자랑으로 여기네. 나는 영국인과 계약하고 벌목하고 밧줄을 만들고 거기에다 목화까지 재배하네. 어젯밤 이곳에 사는 두 흑인 부족, 와기아노족과 왕고니족, 두 흑인 부족이 여자 때문에 붙었네. 깔보 하나를 두고. 그 왜 있지 않나? 자존심이 걸린 문제라는 거. 하여간 그리스 놈들이랑 똑같아. 욕짓거리가 오가고 주먹다짐이 오가고 마침내 몽둥이.
몽둥이로 수로의 머리를 부셨네. 한밤중에 이자들이 나를 데려가려고 달려와 소리를 질러 나를 깨웠네. 나더러 가서 재판을 하라는 거야. 나는 화가 나서 다들 악마한테 들렀다가 영국인 경찰한테나 가라고 했네. 그래도 이들은 밤새도록 내 집 문 앞에서 소리를 질러대었네. 결국 내가 새벽에 나가 싸움을 떼어 말리지 않으면 안 되었네. 내일 아침 일찍 나는 숲으로 울창하고 맑은 물이 흐르는 상록의 웃음바라 숲으로 관측을 나가네. 그래, 거기 같은 바벨로니아의 그리스인이여, 언제 유럽의 젖줄에서 떨어져 나오나? 지상의 왕들이 음란한 관계를 가진 많은 물 위에 앉은 그 큰 창녀, 이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이랍니다. 여기에서 떨어져 나오나? 언제면 오려나? 언제면 이리로 와서 함께 이 순수한 야성의 산을 오르려나? 흑인 여자와 아이를 하나 만들었네. 딸이야. 어미는 쫓아버렸네. 계집은 마을의 나무 그늘은 다 찾아다니며 붉은 대낮에 서방지를 일삼아 내 얼굴이 말이 아니었네. 그래서 참을 만큼 참다가 쫓아버렸지. 그러나 아이는 내가 기르네. 2살이야. 걸을 수 있고 이제 말도 시작했네. 나는 이 아이에게 그리스 말을 가르치네. 제일 먼저 가르친 문장은 다음과 같다네. 더러운 그리스인들이여 그 얼굴에 침을 뱉는다. 더러운 그리스인들이여 그 얼굴에 침을 뱉는다. 나를 닮아 개구장이야. 어미를 닮은 건 펑퍼짐한 코 예쁘긴 하지만 개나 고양이를 예뻐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 자네도 이리와 웃음바라 여자와 붙어 아들이라도 하나 깠으면 하네. 장래에 그 둘을 결혼시키면 우리나 개들이나 얼마나 재미있겠나. 잘 있게 사랑하는 친구여, 악마가 자네와 함께하고 나와도 함께하길. 세르브르 디아볼리쿠스테이, 마신의 악마신의 노예라는 뜻이랍니다. 카라얀니스 되어 있네요. 나는 무릎에 편지를 피어든 채 한참 그대로 있었다. 가고 싶다는 간절한 욕망이 또 한 번 나를 사로잡았다. 크레타를 떠나고 싶어서가 아니었다. 나는 크레타 해변이 마음에 들었다. 행복하고 자유로웠다. 더 이상은 바랄 것이 없었다. 다만 내 속에 사그라들지 않는 한 가지 욕망이 있었을 뿐이다. 나는 죽기 전에 되도록 많은 땅과 바다를 보고 만지고 싶었다. 나는 일어서서 산을 오르려던 마음을 돌려 서둘러 바닷가로 내려갔다. 재킷 안주머니에는 또 한 장의 편지가 피부로 느껴져 와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었다. 견딜 수 없이 달콤한 뜸들이기는 그것으로 넉넉했다. 오두막에 일어나는 불을 지피고 차를 끓인 다음 꿀 바른 빵을 오렌지와 함께 먹었다. 나는 옷을 벗고 침대 위에서 다리를 뻗고 편지를 뜯었다. 내 스승이자 제자여, 문안을 여쭙네.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어렵고도 무시무시한 일을 하고 있네. 저 위험천만한 단어는 괄호에다 넣어 놓겠네. 괄호 속에 맹수를 철장 안에 가두듯이 말이네. 내 편지를 열자마자 자네가 흥분부터 하면 곤란하니까. 그래, 실로 어려운 일을 하고 있네. 다 하나님 덕분일세. 50만 그리스인들이 남부 러시아와 카프카스에서 위기를 겪고 있네. 대다수가 터키어나 러시아어밖에 모르지만 가슴으로는 그리스어로 미친 듯이 말하고 있다네. 우리 동포일세. 앞에 두고 보면 눈 깜빡거리는 것만 보아도, 아기같이 먹는 것이나 담비 같은 눈길을 보아도, 교활한 수작을 보아도, 웃을 때 입맛을 다시는 걸 보아도, 십장이 되어 이 광대한 러시아 땅에서 본국인을 부리는 걸 보아도 저 위대한 오디세우스의 후예임을 알 것이네. 그래서 이들을 사랑하게 되고 이들이 멸망하는 것을 놔둘 수가 없다네. 지금 이들이 목하 멸망의 위험 앞에 놓여 있거든. 가지고 있던 것을 깡그리 잃고 헐벗고 굶주리고 있다네. 왼쪽에서는 볼셰비키에게 당하고 또 한쪽에서는 쿠르드족에게 당하고 있어. 각지에서 몰려든 피난민들이 그루지아와 아르메니아 지방의 도시로 몰려들고 있네.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의약품도 없네. 이들은 항구에 모여 자기네들을 실어 조국 그리스로 데려가 줄 때를 목마르게 기다리며 할 일 없이 수평선만 바라보고 있다네. 우리 동포의 일부, 그것은 곧 우리 영혼의 일부일세. 그 우리 동포가 핍박을 받고 있네.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이들은 멸망을 면치 못할 것이네. 우리는 많은 사랑과 이해, 열의와 실제적인 지혜가 필요해. 자네가 그토록 통합하고 싶어하는 자질들일세. 그래야 우리는 이들을 구해서 그들을 필요로 하는 자유의 땅으로 송환할 수 있다네. 마게도니아 변방, 그리고 더 멀리 떨어진 트라케 변방 등지로 말일세. 이 길만이 수십만 그리스인을 구하는 길이며 그들과 함께하는 우리들 자신을 구하는 길이네. 여기 도착하자마자 나는 자네가 가르쳐준 대로 원을 하나 그리고 그 원을 내 의무라고 불렀네. 그러고는 다짐했네.
이 원 전체를 구원한다면 나는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구원하지 못한다면 나는 파멸하고 말 것이다. 그래, 이 원 속에 50만 그리스인이 있는 것일세. 나는 마을에서 마을로 다니며 그리스인들을 규합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전보를 쳐 아테네에 있는 우리 관리들에게 배, 식량, 의복, 의약품을 보내줄 것과 이 불쌍한 동포들을 그리스로 수송해달라는 요청을 한다네. 열정과 광기로 싸우는 자가 행복하다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자네식으로 말하면 나는 행복을 내 키에 맞게 재단했는지 어쩐지 잘 모르겠네. 용케 그렇게 했다면, 그렇다면 나는 위대한 사람일 것일세. 나는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에 맞추어 키를 늘리고 싶네. 그리스의 가장 먼 변경까지 말일세. 그러나 말이 쉽지. 자네는 크레타 해안에 들어누워 바다 소리와 산투르 소리를 듣고 있으리. 자네에겐 시간이 있는데 내게는 그것이 없네. 행동이 나를 삼키고 말았네만 나는 이게 좋아. 친구여, 행동하기 싫어하는 내 스승이여. 행동. 구원의 길은 그것뿐이네. 따라서 내 명상의 주제도 극히 간단하고 일관되다네. 폼포스, 카프카스의 주민들, 카르스의 농부들, 트빌리시, 바툼, 노브로시스크, 로스토프, 오데샤, 그리고 크리미아 반도의 장사치들은 모두가 우리 동포라네. 그들에게나 우리에게나 그리스의 수도는 콘스탄티노폴이네. 우리는 모두 같은 추장을 모시는 셈이네. 혹자는 오디세우스라고 하고 혹자는 콘스탄티누스 팔라이올로구스라고 하지. 비잔티움의 성벽 아래에서 세상을 떠난 분이 아니라 대리석으로 화신하고 아직 자유의 천사를 기다리고 서 있는 저 전설적인 그분이네. 나는 이 우리 동포의 대추장을 아크리타스라고 부르고 싶은데, 이 10세기 비잔틴의 영웅이랍니다. 부르고 싶은데 자네 생각은 어떤가? 나는 이 이름이 좋아. 위험이 있고 전투적이거든. 이 이름만 들어도 완전 무장한 채 국경과 변방에서 끊임없이 싸우는 헬레네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는가? 국가적, 지적, 영적 국경에서 말이네. 여기에 디게네스까지 합치면 동양과 서양의 경탄스러운 혼합체인 우리 동포를 한결 완전하게 설명할 수 있지 않겠나? 나는 지금 카르스에 있네. 나는 인근의 그리스인들을 규합하려 왔네. 도착하는 날 쿠르드족이 마을의 그리스인 교사와 사제를 잡아가서 발에다 말의 편자를 박았다네. 마을 유지들은 을이 빠져 내가 묵고 있는 집으로 피신해 왔네. 우리는 계속 더 가까워지는 쿠르드족의 총소리를 듣고 있어. 이들 그리스인들은 나만 바라보고 있어. 그들을 구해줄 수 있는 힘을 가진 유일한 사람이라는 듯이. 내일은 트빌리시로 떠날 예정이었네만 이렇게 위험한 순간에 가버린다는 게 너무 부끄럽게 느껴져. 그래서 머물기로 했지. 겁나지 않는다고 말하지는 않겠네. 겁이 나. 하지만 부끄러워. 렘브란트의 전사, 곧 나의 전사도 똑같이 하지 않았으려나? 그는 머물었을 것이네. 그래서 나도 머무는 것이야. 쿠르드족이 마을로 들어온다면 내 발에 편자가 제일 먼저 박힐 것은 자명한 이치. 스승이여, 제자가 이렇게 최후를 맞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네. 그리스 사람들이 모이면 을에 그러듯이 우리는 회의를 거듭한 끝에 오늘 밤에 모든 사람이 노새, 소, 말 그리고 아내자를 대동하여 집결하고 새벽녘에 모두 함께 북쪽으로 떠나기로 했네. 나는 양떼를 이끄는 한 마리 수장이 되어 앞장서 걷겠네. 전설적인 이름이 붙은 산맥을 넘고 평원을 지나는 민족의 대이동. 나는 일종의 모세, 짝퉁 모세가 되어 선택받은 종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것이네. 지금 이 순진한 사람들은 그리스를 그렇게 부르고 있네. 당연히 이 모세적 사명에 진정 걸맞은 모습을 갖추어 자네 체면을 지켜주어야 할 텐데, 그러자면 자네가 비웃어 맞이 않던 이 우아한 각반은 벗어 던지고 대신 다리에다 양가죽을 둘러야 하겠지. 또 길고 기름때가 잔뜩 낀 꾸불꾸불한 수염도 있어야겠고 무엇보다 한 상의 뿔도 갖추어야겠지. 그러나 미안하네. 자네에게 그런 기쁨을 줄 수가 없네. 내 복장을 바꾸기보다는 내 영혼을 바꾸게 만드는 게 쉬울 거야. 나는 각반을 하고 있어. 양배추 밑둥처럼 말끔하게 면도를 했고 결혼도 하지 않았지. 스승이여, 이 편지가 꼭 자네에게 전달되었으면 하네. 이 편지가 마지막이 될 것 같아서 말이야. 아비를 누가 알겠나? 나는 사람들을 지켜준다는 비밀스러운 힘은 전혀 믿지 않아. 오히려 아기도 목적도 없이 좌충우돌하며 거치적거리는 사람은 모조리 죽여버리는 맹목적인 힘을 믿네. 내가 이 땅을 떠나고
나는 떠난다는 말을 써내. 괄호 속에 있습니다. 나는 떠난다는 말을 써내. 정확한 단어를 써서 자네나 나 자신을 겁주고 싶지는 않아. 내가 이 땅을 떠나고 자네만 이 땅에 남더라도 스승이여 부디 행복하게 사소. 말하려니 쑥스럽네만 그러나 어쩌리 이렇게 말하는 나를 용서하게. 나 역시 자네를 뜨겁게 사랑하네. 그리고 그 아래 분필로 바쁘게 휘갈게 선 이런 추신이 붙어 있었다. 추신. 떠나는 날 배에서 했던 약속은 아직 잊지 않았네. 만약 내가 이 땅을 떠나야 하는 순간이 오면 알게 해주겠네. 명심하게 자네가 어디에 있더라도 말이야. 그런 순간이 오더라도 겁먹지 말게.